앞으로 1시간 5분쯤 뒤인 오전 8시 30분, 전두환 씨가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23년 만이고 광주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39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재판이 발포 명령 등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5.18 진실 규명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된 지 10개월 만에 결국 법정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썼는데 네. 거기에 광주의 80년 5.18 당시에 헬리콥터로부터 이 사격이 있었다라는 그 진술을 그동안 해왔던 조비오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 조비오 신부가 나는 헬리콥터가 사격하는 걸 봤다라고 하는 증언이 그게 거짓말이라고 회고록을 통해서 비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유족들이 고소를 했고 그 재판이 지난해 5월에 시작됐다가 이제 재판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을 썼느냐, 그리고 고의로 썼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인데 먼저 허위 사실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그 당시에 지금 조비오 신부가 증언을 한 내용이 네. 나는 헬리콥터에서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가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사실인데 이 전두환 씨는 그걸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 사실이 있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당시 기총수사가 있었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죠. 그렇죠.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에서도 그렇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당시 광주에 있었던 지금도 남아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이미 사실 기총수사가 있었다는 부분이 사실로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거를 내가 봤다라고 목격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게 허위 사실은 이미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지난해 국방부 5.18 조사특별위원회 그리고 검찰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다고 한 공식적으로 것이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국과수에서도 당시 감정 결과가 헬기가 공중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발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뭐 여러 가지 탄원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크게 그러면 이 부분이 뭐 쟁점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는 것 자체는 쟁점이 안 될 겁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제 의의를 짚어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사위원회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한 거지만 객관적인 법정에서 사실 그게 맞습니다라고 인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의는 오히려 좀 간접적이나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전두환 씨의 집 앞 현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당초 7시 30분쯤에 전두환 씨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 한 200여 명이 와서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앞에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도 나고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7시 30분쯤에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들 전두환 씨 지지자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허위 사실을 썼느냐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허위 사실임을 알고서 고의로 썼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제 5.18 당시에 전두환 씨는 보안사령관이었죠. 그렇죠. 사실 그 상태의 실질적인 총 책임자였다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때 몰랐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그 회고록을 쓸 시점에 2013년부터 본인이 이걸 썼다고 하니까 그 점에는 최소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18 당시에 알았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네. 명확하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본인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기총수사, 그러니까 총포 발포 명령이 누구로부터 있었느냐는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안 된 유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는 무리라고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고록을 쓸 시점이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 당시에는 알고 있었느냐라는 게 밝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최근에 지난해 지금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기총수사 같은 걸 발표했지만 그 이전에도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도 꾸준히 네. 제기가 되었었고 이전에 다른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불거진 바 있었고 또 5.18 유공자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도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조비오 신부도 그 부분을 사실 증언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데 반박을 하면서도 어떤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뻔히 이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회고록을 쓸 시점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전두환 씨는 5.18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는데
보안사령관은 당시의 군 뭐 체계상 발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몰랐다는 거하고 이 회고록을 쓸 시점에는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하. 이걸 달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5.18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회고록을 쓸 당시에 몰랐느냐 알았느냐 이 부분이 그렇죠. 이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사자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네. 게 결국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서 돌아가신 분의 어떤 사회적 평판에 외부적 평판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시점에 있어서 이게 사실 기총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뻔히 그거를 사실을 증언한 분에게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역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고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이번 재판은 고인, 조비오 신부, 그러니까 사자의 명예훼손한 혐의 부분에 대해서 다투게 될 텐데 이번 재판이 그렇다면 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국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5.18의 여러 가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또 예. 헬기 사격을 명령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 부분까지도 재판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확대되기는 네. 어렵죠.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 형사재판의 법원이라고 형사재판은 결국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신 발포 명령자까지를 찾을 수는 없죠. 또 법원이 직권으로 수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18 당시에 헬리콥터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게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네. 인정이 되는 계기는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지금은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특별법까지 통과가 돼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게 결국 발표 명령자인데 그 부분을 찾아 나가는 데서 하나의 단초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국방부 5.18 조사 특별위원회 그리고 검찰이 헬기 사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이제 뭐 판가름이 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일단은 있었다는 것 자체, 네. 그러니까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간접적이지만 이 사실에서 공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만은 그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있었는지를 인정한 다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거짓말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이 단초 수사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재판의 확인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네, 드린 겁니다. 재판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두환 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사실 뭐 형량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2년 이하 징역형이기 때문에 최고가 실제로 뭐 구속이 되거나 물론 뭐 최근에 조현호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가 구속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네. 이 재판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더 크다. 그래서 유족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더 오히려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두환 씨 작년에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또 지난 1월에는 독감 등을 이유로 재판에 2차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뭐 부인 이순자 씨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내면서 전두환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법정에서 뭐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런 2차례 재판을 출석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하거나 이러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결국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이른바 뭐 재판받는 태도가 네. 좋지 않았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판결문을 쓰니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가 실제로 맞다라고 한다라면 뭐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언 자체를 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진짜 어떻게 보면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벌을 내렸을 때 우리가 수용 능력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 형벌을 내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라고 내리는 건데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지경이라고 한다라면 실제 재판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느냐를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네. 않습니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다고 하면서 골프를 최근까지도 치러 다녔었고 골프를 쳤다는 사실만큼은 뭐 전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가벼운 산책 같은 거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식의 논지를 펴왔는데 그게 과연 정말로 맞는 얘기인지. 근데 그거를 실제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순자 씨까지 동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재판은 과연 전두환 씨의 법정에서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지도 좀 이 재판 과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네, 전두환 씨가 오늘 재판에서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순자 씨가 대리로 뭐 자신들의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까? 사실은 그걸 노린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관계인 동석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지적장애라든가 아니면 미성년자처럼 그냥 법원에서 혼자 얘기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뢰관계 동석을 허락해 주는 것인데 이순자 씨가 덜컥 갑자기 신뢰관계 동석하기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동안은 쭉 이제 재판을 못 받겠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알츠하이머였기 네.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와서 만약에 전 씨가 나는 전혀 아무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재판부에서 묻는데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그 옆에서 이순자 씨가 대신 대리를 한다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제가 아까 이 재판 과정이 상당히 좀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법정에서 판사가 실제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전 씨가 정말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진짜 뭐 알츠하이머 때문에 본인 상황 판단 못한다고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판사가 그 부분을 실제로 뭐 만약에 정말 거짓말하고 있다면 깰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재판에서 사실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전두환 씨는 특별한 얘기를 안 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지금으로서는 이순자 씨를 동석하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할 뿐이죠. 네. 지난해 7월 11일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두환 씨 출석을 하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8월, 올 1월 두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일단 오늘 이제 출석을 하게 된 이유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나 재판을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만 형사 재판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인장 발부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그 방법을 쓴 겁니다. 네. 결국 끝까지 나서지 않을 경우는 경찰을 동원해서 구속해서 끌고 오겠다라고 한 구인장이거든요. 결국 전시 측에서도 최악의 사태는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하겠다고 통지를 해왔고 다만 구인장이 이미 발부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법정에 출석을 했다 그래서 뭐 체포를 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뭐 수갑을 채운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바로 그냥 재판부에서 구인장 집행을 합니다라는 식으로 구두로 통지를 하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합니다. 재판부 출입도 오늘은 통상적인 어떤 재판부 출입장과는 달리 연문을 통해서 조금 가까운 네. 곳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배려를 또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전두환 씨 회고록과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도 현재 따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번 재판과 뭐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까? 각각의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네. 따로 판단을 합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미 1심에서 유족들에게 한 7천만 원 가량 손해배상을 해줘라라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라는 판단이 이미 민사소송이 나와 있는 셈이고요. 사실 다른 어떤 혐의들과 달리 이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거의 같은 법리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유족들이 승소를 했다는 얘기는 형사소송에서도 전두환 씨가 유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다만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증거 같은 걸 조금 더 엄격하게 따지는 차이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민사소송에서도 이번 재판이 워낙 국가적인 관심을 받는 재판이었던 만큼 철저하게 따져서 검토를 해서 내린 판결이라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